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한 주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재미없기도 하고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돌아오는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몰려 있는 또 시장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좀 걱정했었던 일정 이벤트들이 또 몰려 있는 한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좀 보는 게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주요 내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작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2.7% 빠졌고요. 다우랑 S&P도 거의 2% 가깝게 좀 급락이 나오면서 대부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거의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결국에는 가장 큰 지금 뭐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관세에 이어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감들이 같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그리고 아마존 4%, 테슬라 3%대, 뭐 구글도 5% 가깝게 급락했고요. 메타도 뭐 4%, 뭐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3% 이상씩 좀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끌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뭐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1%대 하락, 그리고 뭐 브로드컴도 1.6%, 퀄컴도 3%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많이 안 좋았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9% 좀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안 좋았어요. 거의 뭐 빨간 색깔 불바다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와중에 좀 그러면은 방어력이 좋았던 업종들은 뭐였느냐? 여기 또 보이시죠? 파란 색깔 초록색으로. 헬스케어입니다. 일단은 뭐 일라이릴리라던가 뭐 에브비, 뭐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 머크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헬스케어주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계속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방어력이 좋은 모습들.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잖아요. 아프면은 뭐 이렇게 소비가 좀 위축됐다고 해가지고 아프다고 해서 약을 안 사 먹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시장들 안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헬스케어 관련한 제약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업종 커플링이 좀 되면서 기대를 해볼 만하냐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제약회사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보통 이런 빅파마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플랫폼 기업들한테서 이제 기술을 사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약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형성하게 된 원인들 좀 보면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HLB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기도 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로열티를 받는다던가 마일스톤을 받는다던가 이런 구조가 가장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의 어떤 성격을 띠는 것보다는 좀 플랫폼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증시에서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어떤 성격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빨간불 켜고 있는 게 뭐 유틸리티 이쪽들인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좀 보면은 이제 금 관련주들 있죠. 마이닝 관련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광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일단 이유는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금값이 계속 좀 치솟고 있고 어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하루꼴로 맨날 뭐 얘기가 바뀌기도 하고 불확실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으로 가자라고 하는 시장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금과 관련된 종목군들, 금광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좀 강한 모습들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강한 종목들 좀 보면은 뭐 엘컴텍이라던가 기존의 금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강했었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좀 해지성 성격을 띠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좀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엘컴텍이 어제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한 1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좀 윗꼬리를 달고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이에요. 840억대, 1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엘컴텍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좀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개인의 어떤 단타 수급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성의 수급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엘컴텍 말고도 이제 우리 품절주라고 많이 알고 있는 뭐 양지사라던가, 그리고 뭐 신라섬유, 그리고 뭐 코데스 컴바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코데스 컴바인도 어제 금요일 날 20% 가깝게 급등으로 마감을 하면서 나름 종가상으로는 잘 지켜주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시장이 계속 장 초반 대비해서 줄줄줄 샌다, 밀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이제 그럼 이쪽이다라고 하면서 수급들이 좀 몰리는 현상들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뭐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내수주,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말고 좀 큰 대형 종목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제약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의 느낌을 좀 생각을 하면은 내수주들, 뭐 최근에는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있죠. 네, 현대백화점도 이틀 전이죠. 목요일 날 내수주에 좀 주목을 하면서 5%대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까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좀 왔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내수주이기도 하죠. 물론 뭐 유통도 담당하고 해외 확장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국내에서 어떤 좀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수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뭐 반등, 시세 나와주고 전고점 돌파해서 전고점에서 지지 받쳐주고 아랫꼬리 좀 달아주는 일부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떤 지난주의 시장처럼 계속 부진한 흐름들, 이런 시세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들에서 일부 좀 단기적인 기회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얼마나 이어질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는 것들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뭐 특징적이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고, 뭐 개별적인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이전에 있어왔던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연결이 지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큰 엄청난 뭐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나마 좀 새로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시장에 부담을 더해주는 내용이었었죠. 어제 PC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PC 물가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PC 물가는 중요하죠. 일단 CPI보다 연준이 좀 정책상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더 포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번 지표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PC 지표가 일단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7%가 예상치였었는데 실제로는 2.8%로 좀 발표가 되면서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상치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을 좀 이렇게 뒤로 더 이제 시간을 더 필요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좀 미국의 증시를 압박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 요인이죠. 그리고 개인 어떤 소비 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네, 좀 비슷비슷했는데 개인 지출이 MOM으로 봤을 때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0.5%였었는데 실제로는 0.4%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출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거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개인 소비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월치가 마이너스 0.6%였었는데 0.1%로 좀 집계가 되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높았다. 부정적인 내용이고 소비는 약화됐다라는 거 부정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2월 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을 해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면서 위축되면서 2월 달에 겨우 진짜 조금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점점 이제 소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 소비를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크기도 하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스탑 시켜놓고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4월 2일로 그 키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공식적으로는 4월 2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한 4월 3일 정도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날짜가 아마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목요일 정도로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관세 관련된 어떤 등락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위축됐다가 또 다시 한번 기대했다가 위축됐다가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좀 기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 해소가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을 계속 제약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현재 스탠스는 뭐냐? 아시다시피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좀 그래요. 네, 일단은 어제였었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이제 25% 부과하겠다라고 땅땅땅 얘기를 하고 나서 상당히 시장에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그 기업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관세 매긴다고 해가지고 너네 가격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이제 막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경고를 한 거죠. 압박을 한 거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이런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뭐 글로벌 IB들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보면은 이제 이 25%의 관세가 영향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계속 좀 시장의 부담감을 지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최대 1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경고를 했대요. 그래서 자동차 분석가인 마크 딜라니가 얘기를 한 거에 따르면은 수입차의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5,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부품 비용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게 조립은 미국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부품을 수입해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멕시코라던가 캐나다 이런 국가들한테서 부품만 가져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품 비용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관세가 매겨지게 되고 부품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 내 자동차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 때문에 부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판매가에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사려고 하겠죠. 안 사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겠고 조금 더 그럼 기다리자. 너무 비싸졌네. 안 살래.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의 약 50%가 외국산 부품이라고 가정을 할 때 백악관 사실 자료에 따른 거래요. 그래서 25% 관세는 상쇄 이전에 국내산 차량의 비용을 약 3,000에서 8,000달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외국산으로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에서 8,0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페라리가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좀 괜찮았거든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래도 플러스였었습니다. 1%가 채 안 되는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자동차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락했잖아. 4%, 5%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선방을 했던 이유가 페라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관세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격을 최대 10%까지 우리 인상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게 재무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마진이 50bp 감소할 위험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전가할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까지는 아니고 안심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네 그거 가격 올리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할 수 있을지 일단은 눈치를 아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 2일이 어쨌든 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날 지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가격을 얼마를 전가를 시킬지 이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기차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한 170만 대 정도 되거든요. 17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미국 내에 생산 캐파를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한 50만 대 정도에 대해서 이제 관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타격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사실 5조 원 이상의 어떤 타격이라는 어떤 계산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뭐 환율 지금 워낙에 높은 환율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가 한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4조에서 3, 4조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거를 상쇄를 시킬지 여부가 그리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때려놓고 좀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또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뭔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어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타격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협상의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 또 했어요. 좀 너무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고 매일매일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어떤 좀 현재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요거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조금 이제 힘들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캐나다 쪽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캐나다 그 총리죠. 신임 총리인 카니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매우 생산적이고 많은 것에 동의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화 통화했대요. 전화 통화해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했고 우리 이제 생산적이었어라고 많은 것들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좀 이후에 어떤 캐나다랑도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좀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통화 내용을 올렸는데 이 이후에 또 나온 걸 보면은 캐나다 쪽에서는 우리 지금 이런 관세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 관세 하겠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생산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구체화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협상의 수단으로 지금 이 관세를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뭐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이런 좀 본인의 어떤 의도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뭐 기업들이나 국가들한테는 좀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투자 소식이나 뭐 거의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 내에서의 생산 캐파를 이만큼 늘릴 거고 현대제철도 여기에 투자를 할 거고 뭐 공장 뭐 신설할 거고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나 일자리 창출 뭐 이만큼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흐뭇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좀 협상의 여지는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뭐 자동차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라던가 근데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좀 기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을 때 기회가 될 만한 업종이 뭘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좀 우려하고 있는 이런 현대차나 이런 쪽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20만 원 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어제거든요. 어제 20만 2,500원 여기까지 또 밀렸었는데 만약에 또 앞자리가 1로 넘어가게 된다. 또 10만 원대, 19만 얼마, 뭐 18만 얼마 이렇게까지 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이게 하락 추세선 라인 때도 이제 드디어 좀 벗어났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또 급하게 시세 나왔다가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부담이 다시 또 들어오긴 했죠. 근데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은 벗어났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 혹은 하단을 닿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 혹은 짧게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대차 포함해서 지금 다른 어떤 그 부품주들 있잖아요. 뭐 SL이라던가 뭐 화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뭐 아예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때 시세 나오고 나서 다시 좀 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21선 뭐 여기 21선이랑 121선 크로스되는 그런 초입에 있긴 합니다. 네, 요 가격대가 뭐 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7,800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7,8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 8,000원 이탈해서 그 구간까지 밀린다. 한 7,8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속 좀 저항이자 좀 맞았던 그런 구간이기도 해가지고 이 구간을 좀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슬슬 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관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죠. 24년에 미국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율 그리고 2025년에 예상되는 관세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일단은 상단에 그 미국이랑 가장 좀 무역 파트너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요. 첫 번째가 EU고요. 그 다음이 멕시코, 그 다음 차이나, 그 다음이 캐나다, 일본, 베트남,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7등이죠. 그래서 금액이랑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다른 앞서서 좀 가장 높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은 국가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조금 이제 고무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보면은 일단 2024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상되는 그 관세율이 있잖아요. EU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이기도 하고요. 멕시코는 10%대로, 그리고 차이나는 10에서 30%대, 캐나다는 이제 거의 0%대에서 18%대, 그리고 뭐 재팬, 일본은 거의 이제 동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거의 동일할 걸로 일단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한국이 원래 기존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0%
0% 구간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이제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낮았던 거였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그 FTA 그 체결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에서 올해 10%대로 거의 4배 정도 그 전체 평균 관세율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중국이라던가 캐나다,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이라던가 뭐 일본, 뭐 EU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 변화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은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 FTA 체결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되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뭐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리더가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어떤 압박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데이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앞으로 협상을 좀 잘 해야겠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불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전소가 되기도 했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뭐 전소가 안 된 곳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좀 불길이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인데, 다만 미얀마 쪽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대요. 7.7 정도 강진으로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어떤 유물이나 되게 오래된 건물들도 굉장히 좀 훼손도 많이 되고, 아무튼 이런 강진으로 타격이 좀 큰데, 이번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확률이 70%가 넘어간다라는 통계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0,000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추산이 된 거고,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이 147조 원,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33%로 제일 높았고요. 제일 높은 게 14조에서 147조 원 사이네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정도에서 1,000억 달러 사이. 네, 이게 제일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손실도 거의 뭐 100억, 100조 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물론 이것도 빨리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좀 복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 당연히 사망자도 굉장히 또 많아요.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자연과 환경이라던가,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좀 보면은요,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이제 그 품절주 아니면은 효성 ONB, 뭐 누보 이런 그 식량주들 있죠. 아시아 종묘 이런 식량주들, 그리고 뭐 자연과 환경이라던가 이런 그 재난 복구 관련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SY라던가 SY 스틸텍 이런 그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한 기업들, 네, 그런 종목들이 계속 뭐 어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어제도 거의 상한가 가깝게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기는 했는데, 이런 재난 관련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 워낙에 할 게 없고 대규모 금액들은 안 들어오고 다 이탈하고 너무 약세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로 단기 수급들이 다 몰려요. 그러니까 단타 트레이딩으로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자꾸 시세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처럼 우리 시장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뭐 다른 큰 돈이 전혀 안 들어오고 계속 밀리기만 하면서 불확실성으로 해서 밀리기만 하면서 이런 종목들로만 이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미얀마 강진 관련해서 그 지진 관련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아지질이라던가 이전에 막 그 지진 관련해서 지진 테마로 활용이 됐었던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성 어떤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제 매매하시는 데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과 환경만 보더라도 단기적인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뭐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는 분들만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얀마 강진에 대해서 뭐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모멘텀이 좀 되면은 뭐 관련돼서 뭐 태국이나 미얀마 이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은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진출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수혜 기대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몰릴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건설 관련한 종목들도. 네, 그래서 최근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밀렸다가 바닥 딛고 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또 전고점,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1,000원대가 또 저항대이기도 해요. 근데 다만 요 구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내수 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현대건설도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여기가 또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아마 쉽게 이렇게 막 빵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마 좀 슬금슬금 요런 이렇게 비비적대면서 영차영차 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건설주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한양행 관련한 내용인데, 아까 그 제약바이오 하면서 같이 할까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 얘기가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띠면서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호재는 계속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그 렉나자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 뉴스도 있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1일에 그 키트로다 SC 제형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 뭐 일정 확정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1%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런 호재들을 반영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일단 지나고 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시간의 분위기가 잡히고 흐름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좀 후발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식은 하고 있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뭐 내수주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좀 강하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엔터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큐브엔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가장 강한 게 SM, 하이브, 네, 이런 종목들이 제일 강했었다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중견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시세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네, 뭐 큐브엔터 이런 종목들 뒤늦게 또 다시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키 맞추기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엔터주들 다 같이 딸려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이라는 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우기라는 그 아이돌이 있습니다. 네, 이 분이 아마 중국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한알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견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거래량 강하게 동반을 하면서 전고점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줬고요. 어제 좀 그래도 눌리면서 음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전 고점대 잘 지켜주면서 아래꼬리 확실히 달려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죠. 그래서 뭐 엔터주들 중에서 매매적인 차원에서 좀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큐브 엔터도 좀 괜찮은 선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라올 때 말고 이렇게 좀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하이브나 SM 말씀드렸고, 그리고 디어유도 있고, 노머스도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신고가거든요. 이 노머스도.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여기 돌파 못하고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돌파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또 보면은 양봉이 하나, 둘, 셋,
다요. 6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예쁘게 눌림이 나와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네, 근데 일단은 이 상단 라인대가 일단 돌파를 하고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들이 좀 최근에는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도 아랫골이 25,000원대 깨지 않고 좀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25,000원 구간 깨지 않고 좀 지켜주면서 계속 좀 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할 거 없고 뭐 기대도 할 거 없고 딱히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전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시장이 어땠나 보니까 직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공매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좀 길게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간의 어떤 코스피 추이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올랐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재개되고 몇 달, 한 3개월간에는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이었었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좀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 가치를 좀 잘 찾아 나갈 수 있고 거품을 좀 꺼트릴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악용되지만 않는다면은 순기능적인 측면을 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주식 대차장고 금액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의 이제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위 종목들 좀 봤어요. 대차 잔고 상위 종목들 보면은 뭐 LG 엔솔 공통적으로 봤을 때 LG 엔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상단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LG 엔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뭐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상단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방산이라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한미반도체는 근데 최근에 대차 잔고가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무조건 대차 잔고가 높다고 해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공매도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빌려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율로만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높은 건 역시나 2차 전지예요. 네. 2차 전지 쪽이 에코프로비엠이 대차 잔고율이 아마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높죠. 포스코 퓨처엠도 거의 10% 이상이고 LNF도 10% 이상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차 잔고율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주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일단은 4월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그것도 다음 주긴 한데 다음 주 이후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내외국인 대차거래 상위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동안의 상위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에코프로, LG엔솔, 에코프로 BM, 한미반도체,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군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가 거의 이제 메가 위크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관세, 그리고 공매도 재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일정들, 선거 일정 이런 것들까지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좀 현금 보유하고 잘 계시면서 너무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그러니까 막 빠질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는 거를 보고서 들어가는 것도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더 안전하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거의 매도만 하고 매수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매수를 할까 째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돌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가족분들도 이제 너무 무리해서 매매나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르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항상 그래왔고 너무 걱정을 하잖아.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걱정만큼 안 가고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시장이 다 너무 좋다 하면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걱정이 맥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의 흐름들 좀 지켜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 좀 확인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이기도 하니까요. 주말 저녁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